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정한 채용 관행 정착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및 지도점검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구직자 보호를 위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은 4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6주간 운영되며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을 숙지해 채용과정상 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관서 방문 시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도점검기간은 4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영되며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여 2주간 자율 개선을 하도록 한 후 현장 점검을 병행합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안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해집니다. 정부가 근로자와 이익을 나누는 성과공유제 참여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MZ세대를 중심으로 성과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쟁이 확산되면서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중소기업들도 당면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중기부에서는 경영성과급, 임금 수준 상승, 오리사주제도, 주식 매수 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정부지정 인증제도 등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기업으로 모집합니다. 중기부는 현재 55,972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선정되었으며 22년까지 10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최대 30점 가점 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신청 자격 부여, 병역 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경영성과급 지급 시 기업은 10% 법인세 공제 및 근로자는 소득세 50% 감면,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산업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전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안전보건공단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안전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4회 안전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안전신기술 공모전은 해당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산재 예방은 물론 국내 안전산업시장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올해는 공모전 수상기업 10개소를 선정해 상금을 비롯하여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기술력 강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 대상은 산업 현장 안전보건에 활용 가능한 신기술 접목,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하인 벤처 중소기업, 안전 관련 신기술 개발 인증일로부터 3년 이하인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며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수상 기업과 신기술을 찾는 수요 기업을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안전보건 관련 전시회에 공동 홍보관을 설치해 제품 시연과 현장 계약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공단이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기술 이전, 기술 보호 프로그램과 전문가 멘토링 및 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우수 중소기업 3만 곳에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중소기업 81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1%가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의 평균 채용 계획 인원은 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이 채용 시 우대하거나 선호하는 취업 계층은 경력직이 31.8%로 가장 많았고 지역 인재 신입이 11.0%, 전문 대졸 이상 신입이 10.0%, 특성화고 졸업 신입이 6.5%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 관련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2.6%였고 이용해본 정부 지원 제도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82.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이 10.4%로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은 더 많아질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본 조사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큼 우수 기업들의 채용이 개선된 것이며 일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 될 수 있다며 해석에 유의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현직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천안지청 정석은 근로감독관이 최근 연구원이 발간한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논문에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감독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했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이야기하며 유급휴일은 일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 감독관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책정하고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임금 총액부터 정하고 주휴수당을 그 안에 끼워 맞추는 현실이라며 주휴수당을 폐지하더라도 임금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시급근로자 등은 주휴수당 폐지가 임금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발생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에 벗어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지난 12일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생 8.5%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청소년들의 노동의 기회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노동교육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자체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지만 국가교육과정 자체에 노동교육 관련 내용이 적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함으로써 노동교육을 학교 정규 수업에서 교과서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개정 국가교육과정은 2022년에 총론이 고시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이 반영되려면 총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학생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알려줘야 이들이 노동자가 됐을 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사라지고 노조에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가 우리보다 더 정착되어 있고 재택근무 시 기업이 직원의 육아 문제를 상당히 고려해주는 미국에서도 여성 근로자가 필수적인 육아 시간을 제외하고 설계한 업무 일정이 갑작스러운 상사의 메신저나 팀 화상회의 등으로 일정이 꼬이는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하버드 대학교 불평등 사회정책연구소의 안나 스탄스베리 연구원은 페이스타임을 없애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페이스타임은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 용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직장 상사, 동료와 직접 만나거나 실시간으로 대화, 소통하는 시간도 의미합니다. 스탠스베리 연구원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지만 직원과 기업 모두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직원이 일하는 방식과 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업 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가짜 일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듯 앞으로 직원들이 가능한 자신만의 생산성과 업무 일정에 대해 오너십, 즉 주도권을 갖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는 것보다 직원이 가능한 자신에게 맞는 시간에 일할 수 있게 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가상 환경에서 일하든 페이스타임 문화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미국 내 노동조합 설립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노동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아마존에서 첫 노조를 설립하려던 노동계와 진보 진영의 패배이자 무노조 경영을 추진해온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엘라베마주 베서머의 아마존 물류 창고 직원들이 실시한 노조 설립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은 738표에 그친 반면 반대는 절반을 훌쩍 넘는 1798표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5,876명 가운데 3,215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유효투표의 71%가 노조 설립에 반대하였습니다. 아마존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노조가 설립돼 활동 중이지만 미국 내 사업장에서는 아직 노조가 없어 이번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했다면 미국 내 아마존의 첫 노조가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내 고용 규모 1위인 월마트에 이어 2위인 아마존마저 노조 설립 시도가 좌절된 만큼 무노조 경영이 업계 전반에 더욱 굳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는 노동운동가들이 개별 사업장의 노조 설립 시도보다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와 정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회식에 참석해 3차까지 갔다가 귀가 중 차에 치여 사망한 사리를 산재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회식은 분기에 한 번 진행하는 팀 회식과 타 부서에서 전입한 사원의 환영 회식을 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1차 회식은 팀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3차 회식은 팀장이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이후 회사로부터 회식 비용을 모두 반환받았습니다. 사망한 A씨는 3차 회식을 마친 후 술에 만취한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3차 회식 비용이 회사에서 지급되었고 사업주도 문답서에서 회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음주 자리는 회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이를 공식 회식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회식의 주책임자인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준 것 역시 회식의 부책임자로서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이고 이는 업무 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 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기업의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회사 규정상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고자 A씨는 현대모비스에서 차장급으로 근무했으며 2016년 2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비사해 현대모비스의 설비투자 계획문서 등을 보낸 것이 감사 과정에서 밝혀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A씨가 2015년부터 시사에도 투자 계획 등 내부 자료를 보낸 것이 확인돼 검찰은 A씨를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현대모비스 징계위원회는 A씨의 업무자료 외부 유출 행위가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 만장일치로 해고를 의결하였습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2019년 소송을 냈는데 근거로서 2018년 9월 A씨가 비사에 자료를 보낸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된 사건 모두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판결이 확정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보낸 것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대외비였음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출한 점을 이유로 회사와 A씨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고 그 책임은 A씨에 있다며 자신의 유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관리자의 승인 없이 유출한 행위는 회사 보안 규정에 위반돼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며 A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